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아주 강추위가 덮쳤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강추위 속에도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 계속됩니다. 오늘 시승할 차 볼보의 S90입니다.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시승할 모델은 S90 T8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죠. 가장 큰 특징, 커진 차체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차체 길이가 5m를 넘습니다. 5090mm에 달하는데요. 거의 5.1m에 육박하죠. 휠베이스도 3m를 넘습니다. 3m 넘는 휠베이스를 가진 차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3060mm의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커진 차체, 동급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볼보 S90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엔진은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함께 적용을 해서 318마력의 힘을 내고요. 거기에 전기 모터가 더해지죠. 전기 모터의 출력 87마력입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405마력의 힘을 냅니다. 405마력, 300마력도 아니고 400마력을 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에 더해서 성능 면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판매 가격 8,540만원, 9천만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한 볼보의 플러그십 세단 S90,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갖춘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참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넓은 실내 공간 마주합니다. 무릎 앞으로 재볼 필요도 없죠.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최고급 럭셔리 세단에서 맛볼 수 있는 공간감 S90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대단한 공간이고요. 휠베이스를 3m 넘게 확보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이런 실내 공간 S90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렇게 전동식 햇볕 가리개 뒷창에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요. 뒷창에도 전동식 햇볕 가리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차창은 내려가고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은 열리네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스피커 위아래로 들어와 있고,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꽉 차게 들어가고요. 지붕에는 이렇게 넓은 선루프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주 시각적으로 시원한 차창 밖 풍경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암레스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노트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2개의 컵홀더,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 상당히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제 손바닥 높이만큼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서 실내 좌우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있죠. 가운데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다리를 좀 벌려 앉아야 된다는 점 빼고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룸램프 이 부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옷걸이,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좌우 B필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뒤편으로는 터치식 스위치만 들어와 있고 송풍구는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좌우로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온도 조절을 좌우 시트 분리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정확하게 4등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역을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만나게 되는데요. 볼보가 강조하는 스웨디시 럭셔리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에 있는 이런 부분들 실제 원목입니다. 실제 원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고급 가죽들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천연 소재가 주는 아주 자연스럽고 하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속 레버 스웨덴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런 크리스탈입니다. 스웨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웨덴의 수공예품으로 크리스탈이 상당히 인기가 높고 많이 유명한데요. 스웨덴의 고급 크리스탈 브랜드 오레포스와 협업을 해서 기어레버를 스웨덴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크리스탈로 제조했다라는 점이죠. 볼보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스웨덴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스티어링 휠, 자,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약 3회전에 채 못 미치는
그런 락드락 조향비 보이고 있는데, 이 차 5m를 훨씬 넘는 차체 길이를 가지고 있죠. 긴 차체에는 그래도 조향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좋겠죠. 최소한 3회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3회전은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한다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조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을 좀 먼저 보실까요? 퓨어는 에코 주행, 전기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모터는 엔진 위주의 주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륜구동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 풀타임 사륜구동이어서 이런 오프로드에서 이용하게 되는 사륜구동 시스템일 테고요. 트림미터, 미디어, 전화기,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들 연동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10.3인치 계기판이고요. 센터페이시아에는 9인치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죠. 인포메이션 모니터, 제일 아래 홈 버튼이고요. 홈 버튼을 하면 이런 메인 화면을 보게 되죠. 메인 화면에서 스와이프 왼쪽으로 밀면 여러 가지 기능들, 차량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파크인, 파크 어시스트, 크로스 트래픽 알람, BLIS. 자,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카메라는 앞, 뒤, 좌, 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60도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도 있죠. 라인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라인 표시를 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진행 방향으로 라인이 표시가 되죠. 후방 햇빛 가리개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 수가 있고, 차지와 홀드 이 두 개 배터리 표시가 있죠. 차지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바닥에 놨을 때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옵션을 걸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홀드 나중을 위해서 배터리 레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때 이 기능을, 홀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지와 홀드 이 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차를 운전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그런 전략적인 운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절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할 때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하는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어떤 그 전력 손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라라는 얘기죠. 엔진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고요. 그 전력을 충전을 해서 그 전력으로 다시 차를 움직이는데, 그 에너지 변환 과정, 동력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손실, 전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진의 힘으로 그냥 구동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돌 회피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홀드 말씀드렸고, 와이퍼 서비스 위치. 자, 이렇게 하면 와이퍼가 딱 올라오죠. 이 부분에 올려서 이제 와이퍼를 교체하면 되겠죠. 조향 가변 전조등, 헤드램프가 스티어링 휠 조향에 따라서 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가드 해제, 레인 키핑 에이드, 비밀 잠금, 디스턴스 알랏, 도로 표지판도 있고요. 조수석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굳이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작동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메인 화면입니다. 내비게이션, 미디어, 폰, 전화기 추가 한번 해볼까요? 갤럭시 노트 연결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한 김에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여기 바오 SN 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가 들어와 있고요. 음향 경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 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 콘서트 홀은 예테보리 콘서트 홀을 기준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테보리는 볼보의 거점이죠. 스웨덴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즈 클럽이 있죠.
네페르티티 재즈클럽, 역시 예테보르에 있는 유명한 재즈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즈클럽의 음향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한 재즈클럽 모드도 있죠. 자, 하나씩 들어볼까요? 재즈클럽입니다. 자, 이렇게 바워스 앤 윌킨스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음향 모드를 택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 귀에 가장 잘 들어오는 소리 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오디오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신형 모델에는 새로운 컨티니엄 콘을 적용을 했다고 하죠. 기존의 중간 음역을 담당했던 노란색 케블라 콘 대신에 기계적 공진 상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새로운 컨티니엄 콘 스피커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 귀는 막귀라 그런 디테일한 차이까지 알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듣기에 좋고 어떤 그 소리 자체보다도 이 울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리의 느낌, 오디오의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FM, 블루투스, 주행 성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비 표시해주고 엔진과 모터에서 과연 동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주행거리, 주행기간 보여주는데요. 에어 퀄리티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체크해주고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자, 실내 공기 품질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PM 2.5 센서 및 미립자 필터로 설계된 시스템이죠. 이 부분에서 공기의 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또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요. 이런 부분들 소비자의 어떤 그 믿음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탈 기어 레버 손에 딱 쥐기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R, N, D 기어 변속을 하고요. 기어를 한 번 더 내리면 브레이크 모드가 되죠.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작동시키는 브레이크 모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포지션은 별도 버튼으로 분리를 해놨죠. 볼보의 시동 버튼은 참 애교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푸시 버튼 타입이 아니라 살짝 비트는 방법입니다.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힐 드라이브가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컨스탄트 올힐 드라이브 기능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퓨어는 전기 주행 모드고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와 모터를 함께 쓰고 파워는 엔진 유지의 주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아주 얕은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수납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되어 있는데 T8 모델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충전을 하기 위해선 USB 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대응한다는 것 보면 알 수 있겠죠. 실내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달려봐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짠, 자이로입니다. 발진 가속이 아주 힘차네요. 순식간에 시속 100km 가까이 도달을 하는데요. 힘이 넘칩니다. 작정하고 힘을 쓸 때는 아주 강한 힘, 넘치는 힘을 느끼게 되네요. 자, 시속 8, 90 정도의 속도 아주 잔잔하죠. 날씨 쾌청하고요. 시야 좋습니다. 온도, 외기 온도 지금 영하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해선 많이 기온이 풀리는 셈이죠. 오늘 아침은 영하 10도였습니다. 플래그십 세단답게 편안하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이 있죠.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효과가 주는 승차감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타이어가 계속 이 패턴을 지나가는 소리는 척척척척 나는데 이게 직접 시트까지 전해지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뒤에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노면의 충격을 좀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좀 특이한데요. 뒷 서스펜션에 차축 방향을 따라서 리프 스프링을 하나 더 넣고 있습니다. 볼보의 특이한 리어 서스펜션 스타일인데요. 리프 스프링 하나를 더함으로 해서 차체의 움직임을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0인치 24540R 20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20인치 타이어가 노면을 잘 움켜쥐고 달리는 그립감 느낄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바퀴가 제각각 동력을 전달받아서 구동하고 있어서 특히 이런 겨울철 달리다가 어느 한 바퀴가 미끄러운 부분에서 살짝 슬립을 해도 구동력을 잃어도 나머지 세 바퀴 혹은 나머지 두 바퀴가 구동력을 잃지 않고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사륜구동이 안전하다, 잘 움직인다, 주행 안정감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바퀴가 각각 구동하는 데서 오는 여러가지 이점 분명히 있죠. 대신에 약간의 연비 부담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약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의 무게가 더해져서 연비에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전기구동, 모터구동을 하면서 연비, 효율을 극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연비 부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 2 버튼 한번 눌러서 바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아주 직관적으로 편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속 랩을 한 칸 밑으로 내리면 브레이크 모드가 되죠. 여기에서 변속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노면 상태가 안 좋죠. 자글거리는 노면 소음이 들어오는데요. 새로 포장을 한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노면 잡소리 현저하게 줄죠. 차창을 스치는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는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 반자율 운전 시스템 잠깐 경험을 해볼 구간입니다. 자, 세팅을 했고요. 파란색 스티어링 휠이 활성화되면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다, 조향에 개입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봅니다. 시속 90km 유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돌아나가는 커브길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나가죠. 자, 시속 90에서 이 정도의 운전 솜씨를 보이는 겁니다. 잠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저 앞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나가는데요. 자,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왼쪽 다시 오른쪽 부드럽게 차를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조향에 개입하는 게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요. 뭐 차로에 부딪혀서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조향에 개입하고 있어서 뭐 아주 숙련된 운전자가 차를 다루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아직 자율주행차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운전자의 몫입니다. 시티 세이프티 그리고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시스템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모든 차에 안전 시스템은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시티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제동을 지원하고 자전거, 보행자, 자전거를 탄 사람, 배형 동물 뭐 이런 부분까지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파일럿 어시스트는 시속 140km까지 지원을 하고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시스템,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도로 이탈 완화 뭐 이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시스템과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된다. 주행 지원 시스템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안전하고요. 안전에 관한 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볼보가 약속을 하죠. 볼보 타다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어떤 경우에서도 볼보가 메이커의 이름으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죠. 차를 고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안전이 최고다 라고 하는 분들 지금 볼보 기다린다고 아우성이죠. 1년 정도 기다리는 건 예산일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볼보를 향한 소비자들의 열기가, 사랑이 뜨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볼보가 만드는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 S90 T8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파워 모드에서 쭉 가속 페달을 밟아서 고속 주행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이
크지 않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느껴질 정도네요. 바람이 좀 부나요? 공기의 저항을 뚫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빠른 속도에서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 뭐 차체의 흔들림, 뭐 소리, 노면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는 얘기죠. 운전자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차량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리어 에어 서스펜션, 강한 강성을 자랑하는 SPA, 모듈러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상당히 안정적인 고속주행 안정감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엔진이 318마력의 힘을 내죠. 그리고 모터가 87마력, 총 시스템 출력 405마력인데요 405마력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한 스포츠 세단과 같이 맞먹을 정도일 테고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슈퍼카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보인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퓨어 모드 해볼까요? 퓨어 모드로 가죠. 전기 모드입니다. 자, 저 65kW 전기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11.8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34km 주행할 수 있다고 국내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약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쨌거나 4분의 1 남은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쭉 속도를 올려봅니다. 과연 어느 속도까지 이제 전기 모드로 커버를 할지요. 90km, 뭐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에서도 전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올려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속도 시속 110인데요 그 이상의 속도까지 EV 모드가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 반경이 34km 이내이고 직장과 사무실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전기차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엔진은 엔진대로, 모터는 모터대로 제각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터 구동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기가 바닥에 났다 그러면 엔진을 가동시켜서 휘발유를 떼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엔진과 모터 함께 구동을 시켜서 좀 더 강한 힘을 누릴 수도 있겠죠. 자, 돌아가는 길에 연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자, 차지 잠깐 해 놓습니다.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좀 해 놓겠습니다. 자, 조향 반응, 스티어링을 슬쩍슬쩍 돌려보는데요, 아주 민첩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툭 예민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동작이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시속 100이고요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안전띠가 몸을 꽉 조이면서 제동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이 깜빡였고요. 차체의 거동도 마치 앞으로 살짝 숙여지는가 싶더니 뒷부분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에요. 뒷부분이 오히려 주저앉으면서 앞뒤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차체가 제동에 반응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전강 후약 정도의 제동 반응이지 싶습니다. 잠깐 속도를 올려서 고속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이 차 리어 서스펜션에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우리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20인치 타이어가 힐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죠. 20인치. 무엇보다도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요, 타이어 그립, 노면 상태 이런 부분들이 그립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죠. 감안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좀 코너를 도전해 봅니다. 자, 제동 그렇게 노면이 얼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좀 속도를 올려 봅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도로가 얼어 있지 않는 것 확인해서 중간에 살짝 속도를 강하게 끌어올려 봤는데 뭐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안으로 감아 돌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이런 부분 없이 그 안정적인
주행 반응 보이면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돌아 나가지만 조향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고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코너링 성능, 코너링의 느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세단이어서 차체가 낮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어서 4바퀴가 구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가 차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앞뒤의 무게균형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거기에 20인치 타이어와 서스펜션 시스템이 잘 차체를 받쳐주고 있어서 그런 요소들 덕분에 상당히 우수한 코너링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주행 테스트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제로백 테스트로 이어갑니다. 이 차 총 시스템 출력 405마력이죠. 공차 중량 2145kg, 그럼 마력 당부갭이 5.29kg 정도 되는데요. 약 5.3kg로 본다면 5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보는 4.9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기온도 영하 4도, 날씨가 많이 춥죠. 타이어도 많이 식어 있을 테고요. 평상시보다는 기록이 조금 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GPS 계측기를 통해서 이 차의 가속 성능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파워 스포츠 주행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에어컨은 끕니다. 자, 하나 둘 셋. (5초) (6초)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서부터 상당히 힘찬 가속 반응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5마력의 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엔진 사운드도 제법 힘있게 들려오죠. 이게 친환경 차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가속 성능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B 모드에서 좀 더 빠른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함께 갖춘 가솔린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 있는 힘껏 힘을 뽑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405마력의 힘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엔진 연비는 리터당 11.2, 그리고 모터 연비는 킬로와트아워당 2.9km라고 이제 연비 스티커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실주행 연비 얼마나 될지요. 자, 환경 설정, 현재 트립 재설정, 퓨어 주행으로 갑니다. 전기 모드로 차분하게 가고 있고요. 일단 뒤쪽 모터 구동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지금 컬러가 나오고요. 엔진 구동은 초록색으로 컬러가 나오네요. 엔진 구동은 빨간색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엔진 구동을 초록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스톱 일어나니까 아주 조용하죠. 정막강산입니다. 모터 연비를 따로 보여주지는 않죠. 모터 연비 따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배터리 잔량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정도, 약 40%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 배터리 잔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차 11.8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좀 부족한 듯해서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를 2군데를 찾아가 봤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충전 타입이 맞지 않아서 충전을 못했고요. 또 두 번째 장소는 티맵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찾아갔더니 충전소가 없어요. 전기차 운행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그래서 좋죠. 굳이 충전할 수 있으면 충전을 하는데 충전이 안 되면 그냥 엔진으로 가면 됩니다. 충전에 목맬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서 연비 테스트 하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북단까지 차분하게 달려가 보죠. 네, 약
14.4km 달려왔는데요. 배터리 잔량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엔진이 가동할 시간이 온 거죠. 주행모드 퓨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속하지 않고 주행모드 변경 없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차가 알아서 변경해 주겠죠. 배터리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요. 차분하게. 자, 계기판에 휘발유 표시가 떴죠. 엔진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두색 컬러가 빛나는 것, 엔진이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0% 정도의 배터리 잔량이 있었는데요. 주행거리 거의 16km 가까이 배터리로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4km로 인증을 받았죠. 국내 인증거리에 준해서 계산해 보면 대충 들어맞는 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온이 영하 4도라는데 주목해야 되죠. 이런 영하의 날씨에도 약 40% 정도의 배터리 잔량으로 16km 정도를 달렸다. 봄, 가을 날씨가 아주 쾌적한 상황에서는 이보다 좀 더 좋은 주행거리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는 배터리 쥐약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죠. 그런 환경에서도 지금 이런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연비 22.2km/L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죠.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가양대교 지나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정체가 일어나네요. 자, 배터리 잔량이 있었으면 이런 정체 구간 반가울 텐데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바닥났던 배터리가 달려오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약 2칸 정도 배터리 잔량이 더 올라왔어요. EV 모드로, 배터리 모드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자, 계기판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모니터 보는 방법 잠깐 보실까요? 자, 쭉 가다가 엑셀 오프하면 레이디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충전 표시가 일어납니다. 이제 충전 회생제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요 파란 구간에서 전기 모드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저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비어있던 기름방울이 이제 채워집니다. 그러면 엔진 구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 오프 하면 다시 충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파란 구간이 전기차 배터리 주행 모드 구간이 될 테고요. 이렇게 에너지 모니터를 제대로 해석하면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차를 다룰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B 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좀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배터리 홀드를 선택했습니다. 남은 배터리 유지를 해서 약 5km 정도 시내 주행할 때 저 배터리,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배터리지만 쓰기 위해서 배터리 홀드를 택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라 라는 얘기죠. 올림픽대로 쭉 따라 달려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주행거리 50.6km, 주행시간 51분 걸렸네요. 교통 상황 무척 양호했다라는 얘기고요. 평균 연료 소모량 리터당 18.2km 보였습니다. 네, 이제 2-3km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배터리 박박 긁어 쓰기로 하고요. 이제 퓨어 모드로 다시 갑니다. 뭐 전기로 갈 수 있으면 전기로 가는 거고, 안 되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시 돌아오겠죠. 배터리 한 칸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아마 한 1-2km 정도 가서 다시 엔진이 가동되겠죠. 도심 구간에서 모터 가동이 되게 되면 도심 체증 구간에서도 엔진 연비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묘미이겠죠. 체증 구간에서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서초역 좌회전 받아서 이제 마지막 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히는 듯 안 막히는 듯 가다 서다 계속하고 있고요. 자, 시내 구간에서 아주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요. 그 남은 배터리 박박 긁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연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겠죠. 퓨어 했더니 배터리가 부족해서 선택할 수 없음. 배터리 다 썼다. 창고 바닥 났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는 이렇게 엔진 가동을 하면서 주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 받아서 앞차를 따라서 정지를 했고요. 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연비 18.1km/L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7분 동안 55.4km를 달려왔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1.4km/L죠. 전비는, 모터 연비는 kWh당 2.9km. 공인복합 연비 대비 이 정도면 6.5, 리터당 6.5km 더 가는 연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우수한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볼보 S90 T8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S90 T8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뒷시트의 헤드레스트 때문인데요. 특히 뒷좌석 럭셔리 암레스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뒷좌석 가운데 좌석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가 제약을 많이 받는데요. 저 부분 아무래도 운전할 때 좀 지장을 주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좋지만 시야를 가로막는다라는 점은 문제겠죠. 저 부분 디자인 다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대시보드의 이 날카로운 예각, 제가 볼보를 탈 때마다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안전을 강조하는 볼보답지 않은 인테리어죠. 물론 안전띠를 장착하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고려하는 좀 더 적극적인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안전을 강조하는 볼보답지 않은 인테리어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살펴볼 텐데요.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이 수동입니다. 밑에 레버를 제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플래그십 세단인데 이런 부분 전동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볼보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으로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아닐까 싶죠. 아, 추워. 네, 지금까지 볼보 S90 T8 시승을 했습니다. 볼보를 대표하는, 볼보의 전동화 전략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죠.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2.0 가솔린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고, 기대를 뛰어넘는 우수한 연비에 더해서 405마력의 힘이 상징하는 고성능도 이 차에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 고성능 세단으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다 간직하고 있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내 공간이 넓죠. 동급 경쟁차들을 압도하는 넓은 실내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고급스러움, 이 차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디시 럭셔리로 대표되는 인테리어 디자인, 천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로서 상당히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판매 가격 8,540만원인데요. 어떻습니까?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친환경 자동차인 T8, S90 T8을 9천만원도 채 안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이 있다면 저도 한 대 사고 싶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승 마치고 짐 정리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이 부분 잠깐 마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뒷좌석 오너석이죠. 오너석에 앉으면 이 도어 트림 부분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 같은 레버형 버튼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뭐냐, 조수석 시트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앞으로 접어버리고 최대한 밀어서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필요하다면 조수석 시트 이렇게 완전히 접어버리고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쇼퍼 드리븐 카로 사용하기에도 참 좋은 차이긴 하죠. 워낙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감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